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기본 강의의 이제 교재는 그 기본서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기본적으로 32강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은 그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기초 강의에 그 보셨던 내용들을 이제 반복 학습하고 거기서 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내용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의 성질이 안 맞는 것은 좀 생략한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에서 그 보충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60점을 맞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의 내용은 12강이라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맛만 보여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점수로 따지면은 한 40점에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해드렸고요. 이제 기본 강의는 이제 60점에서 이제 70점, 한 70점 정도 해당되는 걸 한번 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30점 정도 부족한 부분들은 심화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테마를 잡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강의에서는 기본과 심화 강의를 통해서 그 펼쳐졌던 내용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압축해서 할 예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의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론 학습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이제 그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 이제 기초가 들어갈 텐데요. 그 여러분들 그 18페이지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의 이제 2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제는 이제 이제 기본 강의까지는 기본적인 목차를 해당되는 분야 들어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초 강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첨가를 하게 될 텐데, 부동산학이 뭐죠? 라는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기본 개념들이 그 시험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말 그대로 부동산학이 뭐지라는 부동산학에 대한 이제 소개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물이 결국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뭐지라는 이제 개념적인 측면이 나와 있고, 특히 부동산의 개념이 자주 나오는데 28회 때 안 나왔다는 게 참 독특한 좀 회차였었어요. 그래서 29회 때는 뭐 틀림없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에 용어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토지 용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부동산 개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부동산은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중에 이제 주택 이런 것도 부동산이긴 한데, 주택에 대한 용어 분류, 그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제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아시죠? 2차 과목에서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내용이라서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어요. 근데 기본서에는 좀 소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부동산 특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타적인 사항은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4가지 주제 중에 1등이 부동산 특성이고, 2등이 개념이고, 3등이 토지이고, 4등이 부동산 학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은 소개가 부동산학의 2의 18페이지의 내용을 통해서 많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먼저 이제 부동산 학이 뭐지라는 이제 기본적인 학문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했다는 것을 일일이 남겨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이제 그 공부 방법이다라고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이 제시해 둔 내용을 쭉 그 검토해 보면은 결과적인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선배 학자가 이렇게 정의되는 걸 후배 학자 똑같이 하면은 본인의 내용이 이제 본인의 주장이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표현만 달리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 보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책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요. 거기 먼저 이제 19페이지 보면 부동산학의 이제 의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의인데 의의 5줄로 되어 있는 거 전혀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바로 밑에 보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동산학을 이제 소개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이창석 교수, 그 다음에 조지훈 교수, 안지훈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학자들에 대한 주장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 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부동산 학의 문제를 냈는데 그 부동산 개념이 뭡니까? 라고 설명하는 과정 중에 부동산 개념 자체의 문구를 장난친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그 소개를 할 때 이거 옳은 지문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선배 학자가 김영진 교수다 보니까 이분이 주장하신 정의를 가지고 내용을 풀어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사람의 그 학자의 내용을 이제 언급해 드렸지만은 딱 한 사람 것만 이제 문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바로 밑에 보면 따옴표 친 거 있죠.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할 때 능률화의 원리, 그 응용기술 개척, 종합응용 과학이다. 그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줄을 쳐주시고 나머지 학자분들은 그냥 시험 문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다가 혹시 언급을 하면은 이렇게도 주장했구나라는 식으로 느낌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꼭 줄을 쳐주세요. 거기 그 20페이지 안정훈 교수까지 내용 다 읽을 필요 없고 아까 김영진 교수 바로 밑에 한 줄짜리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면 결국 부동산 학이란 키워드만 한번 잡아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이렇게 말이 나왔죠. 부동산 활동에 능률화의 원리 적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률화의 원리 밋이라는 것은 그리고란 뜻이죠. 밋 그리고 이제 그 응용기술을 이제 개척하는 종합응용 과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저희 개척하는 종합응용 과학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정의를 이제 내렸어요. 근데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2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2번 해놓고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이라고 돼 있어요. 성격이 5가지 성격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5가지 성격은 목차를 여러분들이 다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성격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격을 그냥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내린 것이고 이런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도출한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거 별도의 이제 테마인데 이거 장난을 좀 쳐요. 그럼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정의 내렸잖아요. 그럼 능률화의 원리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응용기술을 개척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능률화의 원리라는 말은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이 활동을 이제 전개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이론적인 이제 활동적인 측면을 합리적으로 이제 성립시키기 위한 이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라는 의미는 부동산학의 성격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부동산 이론적인 측면을 원리를 밝힌다는 거니까 법칙 이런 거를 이제 논하는 것이고요. 이론적이다라는 이 말 자체를 그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한 단어를 과학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응용 기술, 그러니까 기법들이죠. 기법들을 개척한다는 말 자체는 이것이 부동산학이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학문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실무적이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를 기술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부동산학 연구 대상이 이제 활동에도 언급이 되고 부동산 전체에도 언급이 되지만은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리게 돼요. 즉 어떤 거냐? 부동산학은 이론적인 면에서는 기술성을, 실무적인 면에서는 과학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밝힌다는 이론적인 면을 과학이라 그러고 이 원리적인 면을 이제 실무 활동에 적용시키기 위한 다양한 응용 기법, 테크닉을 논한다는 것이 이제 모두 기술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학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어떤 성격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학은 종합한 것이고 그걸 응용한 거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논리가 이제 어떤 의미냐? 부동산학은 20세기에 나온 이제 20세기 초반에 나온 이제 신생 학문이에요. 그럼 부동산학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 체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그 다른 학문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인간 생활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전개해 줬을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경제학은 시장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거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전개했고, 정치학자들은 정치 문제, 법학자들은 법률 문제, 뭐 철학자들은 뭐 어떤 이제 철학 문제, 뭐 이런 많은 학문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사회생활하면서 발생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후발 주자 학문들은 기존의 학문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의 일반화된 법칙이라고 인정된 거, 하나의 이론적인 체계라고 인정된 거를 후발 주자 학문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종합이다 그럽니다. 근데 받아들였을 때 많은 학문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였어요. 법학 이런 거,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철학, 많은 이제 건축과학, 토목 많은 걸 받아들였지만은 이 받아들인 그 내용들을 그 학문적인 체계로 논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끼리 묶었어요. 경제, 경영, 뭐 통계 이런 것은 뭐 경제적 면, 그리고 민법, 사법적, 공법적, 뭐 정치학 이런 것은 법률적 측면으로, 토목공학, 건축공학, 지질학 이런 것은 기술적 측면으로 다 묶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의 이론의 성과를 종합을 했다. 그럼 다른 학문의 이론의 성과를 차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복합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복합이 종합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 개념 말이 되게 중요하고요. 복합 개념을 통해서 나온 세 가지의 측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법률적인 측면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각종 공학, 즉 기술적인 측면에 도움을 받았으면서 법률, 경제, 적어드려야겠다. 경제, 기술, 또는 물리라 그러죠. 이런 이제 보통 3대 측면으로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많은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학문들에 있는 성과를 종합을 한 거예요. 근데 종합을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법학자들은 법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체계 구축했겠죠? 경제학자는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구축했을 거야. 그러면은 다른 학문이 이런 성과를 부동산 받아들였지만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학문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 체계에서 이루어진 구축된 논리를 좀 조금 응용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되 현실 부동산 문제에 맞춰서 응용해서 이루어진 학문이다.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통해서 이제 성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격은 이제 목차만 보시면 돼요. 이게 부동산학은 그래서 종합학문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다른 학문이 이런 성과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뜻이야. 받아들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 부동산 문제에 맞춰서 그 좀 수정한 거다는 거죠. 수정했다는 말을 응용과학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응용과학이라는 말 자체를 장난을 쳤어요. 시험 문제에 만약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 아니라 순수과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틀린 거야. 순수과학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응용한 겁니다. 하나하나를 다 필요하게 이제 수정했다는 그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꾸 응용과학을 순수과학으로 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활동하는 업자들 보시면 얼굴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순수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빼먹을까라는 그 얼굴이 이제 응용적인 스타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학문은 아니고 뭐 응용과학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세 번째 논리는 부동산학은 이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올바른 바람직한 방향, 학문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규범과학이다라고 합니다. 규범과학이란 말은 이제 이론적인 면허, 올바른 이제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이론적인 성격이라 보시면 되고, 또 부동산학은 이제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실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실무란 말은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라고 합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무적인 능력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과학이다 또는 이제 실천과학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경험, 실천과학이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규범은 이론이고 경험은 실무적 성격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인데 무슨 과학이냐라는 거야.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 그래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그중에서 사회생활 중에 부동산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과학이다라고 합니다. 사회과학이란 말은 인간 생활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사회과학이라는 편을 자연과학이다 하면 잘못된 거야. 부동산학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날씨 추워지고 날씨 더워지고 뭐 이런 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의가 한 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정의를 통해서 우의 성격이 도출되는 겁니다. 책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잡아놓고 성격,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부동산학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은 저 5가지 답변하시면 돼요. 부동산학은요, 별거 아니에요.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과학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딱 중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거는 시험 문제 말씀드릴 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응용이라는 거를 순수로 내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인데 자연과학으로 내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론과 실무인데 이론은 과학이고 실무는 기술인데 이론 면에서 기술성, 실무 면에서 과학성 이러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격은 되게 의미가 있고 21페이지 3번에 이제 3대 측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방금 3대 측면이 뭐예요? 법률적, 경제, 기술적 아주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 복합 개념이란 말을 이제 도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논하게 될 겁니다. 그 3대 측면 복합 개념으로 언급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 기술 경제법이라는 복합 개념 논리 잠깐 언급이 해드렸죠.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은 그 제2절에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접근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뭘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구 대상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조금 이제 그 수정해 보면은 연구 대상 그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읽지 마세요. 그냥 활동과 현상이 연구 대상으로 주로 잡는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활동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학의 이제 뭡니까라는 연구 대상이라는 걸 언급한 거야. 그런데 연구 대상 중에는 이제 부동산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부동산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연구 대상 중에는 요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을 또 여기다 환경을 집어넣는 분들 계십니다. 다른 것도 막 정각이 나름인데 우선은 여러분들 내용을 보실 필요 없고 보통 연구 대상으로 잡을 때는 뭘 연구합니까? 대상 잡을 때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활동이 뭐고 현상이 뭐라는 것은 이제 기본서 본문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잠깐 이제 생각만 하시고요. 자세하게 보지 마세요. 다 건너뛰세요. 그리고 이제 뭐를 또 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흐름상에서 이제 안 맞는 건데 26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6페이지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중간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란 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잠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논리냐면은 이제 부동산학이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잖아요. 정의를 통해 성격에 나와서 그럼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는 겁니까?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이 논하는 거야. 근데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다 라고만 아시면 되지 내용은 어차피 본문에서 다룬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이 연구 대상의 활동과 현상을 이제 연구 분야는 세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나눈 거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읽어지냐면은 연구 분야는 26페이지 꼭대기에 부동산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로 나눠진다. 근데 결정 분야와 지원 분야는 실무고 기초 분야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도가 막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뭘 연구합니까? 라는 이제 분야를 이제 논할 때 연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거죠. 그런데 부동산학이 이론과 실무적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구 분야도 이론적 분야가 나오는 거야. 이론적 분야하고 그리고 실무적 성격이 있으니까 실무적 분야로 나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 분야라는 것을 그 학문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면 기초 분야라고 이제 책처럼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 분야는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본 것처럼 부동산 결정 분야하고
그리고 결정 지원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다 기초 분야에는 종류가 막 나와 있죠. 뭐라 설명돼. 그걸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 결정 분 실무적 분야가 두 가지라는 거하고 근데 이 결정 분야에 뭐가 해당되는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 결정 분야에는 투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관련되는 거니까 투자, 개발, 그리고 금융, 정책. 여기 위에다 해야겠어요. 연결이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결정 분야만 아시면 되는데 결정 분야에는 투자, 그리고 이제 금융, 개발, 그리고 금융, 정책. 보통 이렇게 오지선다다 보니까 네 가지 정도는 보셔야 돼요. 전부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툴만 아시면 될 것 같아. 그 성격이 개념이 이렇게 나오니까 연구 분야도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이론은 기초인데 실무는 결정과 지원. 그렇죠? 지원 분야. 합리적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 제공해 주는 분야가 지원 분야인데 종류는 암기할 필요 없고 종류는 결정 분야. 투개 금정이라는 거야. 투개 금정. 투자, 개발, 금융, 정책. 투개 금정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내용상 특징이고 그리고 밑에 박스 안에 26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학의 주변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전혀 보지 마세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보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24페이지로 돌아오세요. 24페이지 돌아오시면은 이건 가끔 나오는데 흐름상으로 이제 어떤 논리냐? 부동산의 개념이 뭐 해가지고 성격을 도출했잖아요. 뭘 연구합니까?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서 활동과 현상이고 활동과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한 것이 연구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구 분야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연구 분야가 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런 거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연구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야. 연구 분야가 아니라 이런 연구 분야를 연구하는 말 그대로 방법, 연구 방법이 나옵니다. 또는 이거를 이제 접근 방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책은 굉장히 많이 나열되는데 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분산식, 종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요즘 학문적인 책은 이런 걸 논하지 않아요. 다 역사적인 이제 내용이니까 딱 두 가지만 보세요. 두 가지가 거기 양가로서 하면 종합식 접근 방법 있죠. 줄을 쳐주세요. 목차에다가 이제 줄을 쳐주시고 종합식 접근 방법에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키워드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복합 개념 있죠. 복합 개념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 분야는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요겁니다. 여기 키워드가 되고 동그라미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거요. 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종합적 학문으로 이제 그 통일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한 것이 뭐냐? 그 종합식 접근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엔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 전혀 필요 없어요. 장단 필요 없고 오로지 종합식 접근 방법을 공부하는데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 학문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느냐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합 개념이라고 딱 나왔죠. 그렇죠? 그럼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왜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동산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률, 경제, 기술적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꺼번에 다 터진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론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는 거를 전부 다 대처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러면은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연구하자.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복합 개념이 연결되는 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야.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요거 우선은. 근데 단어들이 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래서 뭐를 종합하고 뭐를 응용했냐? 그래. 복합적인 법경기에 관련되는 대표적인 거를 종합하고 현실 문제에 맞춰서 응용했다. 그래서 복합 개념 나왔다. 그럼 복합 개념적인 사고방을 연구하자 종합식 접근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 개념을 정의할 때, 개념을 물어볼 때 이 복합 개념이란 말을 안 집어넣고는 종합식 접근 방법 개념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 종합. 요거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 다른 건 장단점 필요 없어.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오른쪽 25페이지 되는데 맨 밑에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 7번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소구식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과정 중에 인간들은 보통 본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이 잘못되는 거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못하니까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부동산 문제가 그 생기는 이유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해줄 수 있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사고방식이 등장한 것이 그 의사결정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이후로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매우 각광받게 돼 있어요. 그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그래서 딱 두 줄로 되어 있는 그것만 보시면 돼. 근데 키워드가 있어요. 그 이윤이란 말이 나오죠. 그 인간은 합리적 이런 필요 없고 자기의 이윤은 극대화. 요거 하나 딱 체크하시면 돼. 그게 요거랑 연관성이 있어요. 실무적 분야가 있죠. 전부 다 의사결정과 연관되는 겁니다. 실무적 성격이 매우 강한 논리인데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 이제 뭘 집어넣냐면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 하나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인데 근데 의사결정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것은 아까 결정 분야 요 네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전부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를 꼭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 할 때는 그 이윤을 추구한다는 말이 꼭 나와요. 이윤 극대화, 이윤 추구.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끝이야. 그래서 아까 종합식 접근 방법은 동그라미 1번 그 복합 개념 나온 그 문구 그 동그라미 1번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다 25페이지 시스템적 사고방식 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다 복합 개념 놀이니까 다 버리세요.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3절 해가지고 부동산학의 이제 지도 이념, 이거는 미국 시체를 그대로 뺏긴 건데 그 내용상으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은 다 필요 없어요. 부동산학은 이제 모든 학문이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려면은 이제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념. 법학에도 법학 이념은 경제학에도 경제학 이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념에 대한 논리는 이제 그 소구식 개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인 체계, 공통적인 학문적인 체계에서 논하는 중요한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몇 개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몇 개. 그렇죠. 단어가 이념이잖아요. 두 개의 이념이죠. 그러니까 이념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 거기서 합법성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거기 효율성과 형평성만 보시면 돼요. 물론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책이라든지 또는 감정평가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특정 분야 들어가면은 이 내용이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냐 아니면은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냐라는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효율성은 뭐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념은 두 가지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단어긴 합니다. 그럼 부동산 학만 해당되는 모든 학문의 공통적인 상황에다 보시면 돼.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뭐 자세하게 내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면 돼요. 얘는 최소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산출하자는 사고방식이 이게 뭐다?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의 원리랑 같은 말을 보통 능률성이라 그래요. 능률적인 부동산 활동을 하자. 그리고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의 원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산출하자는 논리니까 주로 수익률로 측정되어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수익률로 측정된다는 논리는 나중에 투자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보통 이윤을 추구한다는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인간들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비용 투입해 최대 효과를 산출하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적 주체 행동 이념이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보통 사적 주체 행동 이념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단어가 이제 최이용 이용이란 말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동산 학 쪽에서 최이용. 그러니까 더 있지만은 이제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용이란 말은 최고의 수익,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최이용이라는 걸 해놓고 이거를 형평성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럼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형평성은 더불어 살자는 논리예요. 어떤 한 사람이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산출하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 같이 살자는 논리죠. 더불어 살자 분배의 논리입니다. 더불어 살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건 분배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하고 이제 유사한 논리가 평등성 그리고 공정성 이렇게 표현하고
이 형평성에 대한 논리는 그래서 얘는 수익률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야. 수익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형평성도 물론 사적 주체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사적 주체들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이윤만 추가하다 보니까 형평성까지 도모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효율성만 지나치게 추가하면요, 사회가 굉장히 냉철해져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강자 논리가 성립되고 강자한테 약자가 먹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는 항상 강자한테 먹히는 상황을 시장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지나치게 강자가 많이 가져간 거를 뺏어다가 적게 가져간 약자한테 나눠준다는 분배 논리가 형평성의 논리입니다. 소득 재분배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면 이거는 형평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부동산 정책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평성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적 주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적 주체의 행동 이념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효율성이 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데 비해서 형평성 보통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약자 배려. 뭐 이런 내용이. 그리고 형평성과 관계해서는 앞으로 몇 번 더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념이 뭡니까? 라는 건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이게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책에 있는 걸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어느 걸 보시냐면 여러분들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에 거기 부동산학의 지도에는 전혀 쓰잘데가 없는 겁니다. 불필요한 내용이고 그 맨 밑에 3번 보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요거는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부동산에 추구하는 가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에 결국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 효율성이에요. 능률적인 활동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장 최우선 가치는 뭐다?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성 알아두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볼까요? 민간 부분에 한정하는 거야. 민간 부분. 그 민간 부분에 줄을 쳐주세요. 민간 부분 사적 주체야, 공적 주체야. 사적 주체가 되겠죠. 그 민간 부분 한정을 볼 때는 민간업자, 사적 주체는 효율성을 더 강조하겠어요? 형평성을 강조하겠어요? 당연히 효율성을 강조하겠지. 그런데 형평성,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거 하나 이제 줄을 쳐주시고요. 아, 효율성을 중시하는구나. 근데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은 민간 부분, 즉 사적 주체라고 했는데 형평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현실감이 좀 괴리되는 논리로 한번 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효율성 강조하는데 그 사회 전체적이란 말이 또 연결됐잖아요. 그 사회 전체란 말 하면은 사회 전체는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어요. 그럼 사회 전체는 약자까지 포함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약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접근하다 보면은, 효율성만 추가하면 약자는 배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같이 중시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도 같이 중시한다. 그 말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1번. 그 이념에 대한 논리가 이제 이런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1번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 2번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라는 식으로 전개를 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개념을 통해서 5개 성격,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각이다. 빨간색으로 친 것이 장난치는 용어다. 개념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고 복합 개념을 도출했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이론과 실무인데 실무 분야는 결정과 지원인데 결정 분야의 요거. 그리고 이제 접근 방법에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 의사결정 접근 방법과 종합식 접근 방법만 공부하면 되는데 의사결정 접근은 이윤이란 말 나오면 된다. 그리고 종합식 접근 방법 복합 개념만 나오면 된다. 끝이야. 그리고 이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효율과 형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참고하시되 사적 주체 볼 때는 즉 민간부를 볼 때는 효율성 강조, 그 사회 전체 볼 때는 형평성도 중시.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제4절 부동산 활동이 나옵니다. 부동산 활동은 이제 연구 대상 중에 중요한 부분, 요거를 따로 한번 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는 뭐 개념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니까 본문에 어차피 다룬다 그랬죠. 그냥 인간이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행위를 이제 우리는 그냥 참고로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뭐 거래 활동, 뭐 중개 활동, 많은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액션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움직임이 느껴진다는 뜻인데 거기 보면 이제 활동의 주체가 있어요. 그 공적 주체랑 사적 주체가 이렇게 나오죠. 공적 주체는 누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적 주체는 뭐가 해당되는지, 공하, 사하고 합친 것이 뭐다? 이제 제3섹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에 보면 약간의 뭐 개념이 이렇다 치더라 주체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주체는 이제 공적 주체가 있고요. 공적 주체를 뭐라 그러냐? 이를 제1섹터라 그래요. 뭐 종류는 뭐가 있는지 아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 등 해당되고 사적 주체가 있어요. 사적 주체를 제2섹터라 그래요. 그 사적 주체 행동은 뭐 이윤을 추구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적 주체는 아까 효율성을 강조하고 공적 주체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시하고, 그런데 사적 주체는 뭐 개인이라든지 순수 민간 기업이라든지 각종 조합 등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한 다음에 요네들을 결합한 거 있죠? 결합한 거를 제3섹터라 그럽니다. 제3섹터. 제3섹터라는 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공하고 사가 결합된 거다라고 판단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그건 상식적인 내용이야. 다만 공이 1이고 사가 2섹터고 합친 게 3섹터다. 끝이야.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활동의 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정부분 활동, 뭐 사적분 활동 이거 다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다 생략하시고 31페이지 부동산 활동 분류라 그래서 학자에 따라 분류한 게 있죠. 누구 교수는 뭐라고 하고 누구 다 삭제하세요. 다 보지 마세요. 31페이지 활동 분류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32페이지 보면은 4번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는 게 약간 필요합니다. 속성. 근데 속성이 10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순서가 1번부터 4번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잠깐 한 건데, 이게 속성, 뭐 특성이야, 특성. 활동의 특성. 나중에 부동산 특성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학은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학성과 기술성. 첫 번째로 그 말이 돼 있죠. 뭐 내용을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과학성과 기술성이라고 했을 때 아까 과학과 기술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과학성은 이론이고 기술성은 실무라 그랬어요. 이거 활동이니까 그대로 또 한 거야. 아, 얘는 이론이고 원리 밝히는 거 기술은 뭐라고? 실무구나. 때문에 부동산 활동하는 주체는 뭐죠? 이론적인 면하고 실무적인 면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를.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할까요? 실무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실무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사람 우리가 뭐라 하냐? 전문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격을 통해서 몇 번째 성격이 나오냐? 네 번째 성격이 나옵니다. 세 번째인가요? 책에는 이제 거기 이제 세 번째로 돼 있죠. 세 번째 성격이 나옵니다. 세 번째 거기로 목차 보면 그 뭐라 돼 있냐? 전문성이라 돼 있어요. 때문에 부동산 활동하는 사람은 이론적인 면하고 실무적인 면, 즉 과학성과 기술성을 다 갖추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라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다만 책에 전문성을 1차, 2차, 3차 구분하는 거 있죠? 보지 마세요. 그냥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까지만 보시면 돼. 내용 보지 마세요. 1, 2, 3차 구분하는 거 실익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성격은 사회성과 공공성. 사회성과 공공성이 이제 공익성 논리와 좀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및 사회 공공성 및 사익성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그 부동산 활동은 공익성과 사익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성.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성질이 되는 겁니다. 밑에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걸 더 활동상의 성격으로 중요하게 더 강조할까요? 그렇죠. 부동산 활동은 사적 주체 행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가장 활발한 것이 이제 사적 주체인데, 그러면 효율성을 이제 아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사적 주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윤을 추구하는 논리로서 두 가지 중에 요것이 사실상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강조가 되더라. 사익성이 좀 더 강조가 되더라. 근데 문제가 이제 생겼죠. 이거 옆으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사회성과 공공성, 이것이 공익성이라 그랬죠. 및 사익성 이렇게 적어드릴게. 그래서 사익성과 공공성, 공익성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면하고 사익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건 활동상의 성격인데, 다만 좀 더 강조되는 게 요것이 더 강조되는 거야. 요게 좀 더 사적 주체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나치게 사회활동 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강자 논리가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견제하는 논리로
이 사회 공공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황당한 질문도 있어요. 부동산 전문업자들은 공익성을 갖출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사회 공공성이 나오는데 이 사회 공공성, 즉 공익성이라는 논리는 추상적인 개념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만약에 공익성을 사회 공공성 내용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가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요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동 강령으로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걸 견제하는 논리의 사회 공공성에 연관되는 것으로 나온 것이 네 번째 윤리성이 나옵니다. 윤리성. 윤리 규정이 있잖아요. 그 무슨 윤리위원회도 막 있잖아요. 국회에도. 그래서 이제 윤리의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이라든지 감정평가 관련되는 법률이라든지 즉 부동산 전문업종과 관계되는 법률에 보면은 윤리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조항을 해놓고 윤리조항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인 논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나온 것이 윤리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자들은 윤리의식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물론 이제 실무 나가면 윤리의식 그렇게 갖출 필요 없어요. 근데 합격하기 전까지는 윤리의식을 갖춘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윤리성이 3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란 말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뭐를 공부하시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꼭대기 한번 보세요. 34페이지 꼭대기 보면은 부동산 업자나 당사자나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는 말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종류가 나와요. 그럼 윤리성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고용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윤리가 있고 서비스윤리가 있고 그리고 공중윤리가 있어요. 이 고용윤리는 이제 업자하고 종업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적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조직윤리는 말 그대로 업자하고 업자 간의 준수의 윤리적 사항이고 서비스는 업자하고 이제 그 의뢰인 간의 고객 간의 관계고 뭐 비의뢰인도 포함하겠지만 이거는 일반 공중 간의 준수의 윤리적 사항이야.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서비스윤리일 거예요. 서비스. 근데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이런 게 고조소공이라 그래서 고조소공 이런 윤리적 사항이 있다. 근데 뭐를만 구별하면 되냐? 요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돼. 고용윤리란 말은 조직 내부 간에 준수해야 될 윤리적 사항이고 내부 구성 요소. 그 조직윤리는 조직 외부. 조직과 조직이라는 조직 외부 간에 준수해야 될 윤리적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아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순서상의 성격이 의미가 있어요. 그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다. 그러면 두 가지를 겸비된 사람이 뭐냐? 전문가다. 그래서 활동은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요. 1, 2, 3차 구별할 필요 없고 사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요거를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사익성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사적 주체가 가장 강력한 활동이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빈부격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견제한 논리로서 사회 공공성이 나온다. 다만 사회 공공성은 추상적 개념이니까 이걸 견제하는 구체적인 이제 규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법조문에 윤리성이 들어간다. 윤리성은 이제 모든 업자는 윤리의식을 갖춰야 된다. 보편타당한 상식을 알아두신 다음에 유형에는 고조, 소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공부하셔라. 고용은 조직 내부, 그리고 조직은 조직 외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먹차만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책에 있는 순서를 한번 해볼까요? 정보활동이 먼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7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7번이 임장활동 나왔어요. 임장활동.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얘네들은 이제 정보활동이든 얘네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계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번 이제 부동산 활동은 또 임장 활동 만드니까 대물 활동이기 때문이다라고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대물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정보 활동이란 말은 부동성 때문이니까 정보 탐색 비용이 필요하다. 그 정보 활동에 나오죠. 거기 부동산 주변에는 통제 불가능이 많기 때문이네. 이런 그 문구 하나 알아두세요. 부동산 주변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나오고 임장활동에 대한 논리는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부동성 때문이고 동그라미 2번의 대물활동이다라고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보면은 거기 이제 순서를 이제 조금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대인활동하고 대물활동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하는 대인활동과 부동산이라는 물건 대상은 대인활동, 대물활동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대인과 대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돼. 그 퉁치시면 돼. 거기 그 8번에 배려의 장기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이제 공간 개념성 나오고, 항상 마무리가 있죠. 아까 부동산학은 원리, 응용기술, 종합응용과학 이렇게 했어요. 그 이론이고 과학, 실무고 기술, 그리고 복합개념이라는 걸 마무리 줬잖아. 활동도 똑같아. 활동의 성격도 첫 번째 이론, 실무 출발했어요. 원리, 기술 출발해서 마지막은 복합개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복합개념. 다시 정리해보면은 성격이 가끔 가다 나오니까 1번에서 3번이 나오고 2번에서 4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목차만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보활동과 임장을 둘 다 부동성을 배경을 하고 얘는 대문활동이고 6번에 보면 그래서 부동산활동은 대인활동과 대문활동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5페이지에 제 5번 일반 원칙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됨. 그 다음 36페이지까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서술한 겁니다. 보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될 내용이 6번이에요. 6번. 6번에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의 부동산 업분류라고 36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세하게 이제 그 법에 규정된 걸 서술했는데 이게 28회 때 나왔어요. 28회 나와가지고 29회 때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특히 28회 때 독립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독립된 문제로 또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체계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37페이지에 우리나라 법률상에 분류하고 있는 체계도 있죠. 그 표를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표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 여기다 따로 한번 잠깐만 건드려 볼게요. 그거 따로 공부하시는 거야. 부동산업에 대한 표준산업 분류 체계. 표준산업 분류 체계. 이게 지문으로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업이라는 대분류가 있잖아요. 부동산업이 중분류로 어떻게 나눠져요? 그게 목차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으로 나눠져요. 임대 및 개발 공급업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눠져요.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 및 개발은 다시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으로 구분이 되고 서비스업은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산 관리업하고 올해 이게 나온 거는 단독 문제로 관리업하고 뭐야? 중개,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을 하실 것은 이제 이 세분 항목이에요. 임대업이 다시 세 가지 나눠져 어떻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그리고 개발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용, 기타. 그러니까 주비기야. 주거용, 비주용, 기타, 주거용, 비주용, 기타. 주비기야. 근데 관리업이 이게 이제 올해 이게 나온 이유가 관리업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만 구분돼. 뭐가 없어요? 기타가 없어요. 기타. 주비. 그리고 이제 중개업에 대한 논리, 중개 자문은 중개 및 이제 대리업하고 중개 및 자문업이죠. 중개 및 대리업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야. 투자 자문업 그리고 감정평가. 그래서 이제 체계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 및 개발 공부 어쩌다 세 분류가 쭈비기. 관리는 뭐라고요? 주비.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는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입니다. 투자업이 아니라 투자업은 주화 자문이야. 감정평가. 이게 작년에 7월 달에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바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그리고 밑에 세부적으로 막 서술한 것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39페이지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결국 요거야. 이게 부동산 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전체적인 윤곽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책은 많이 설명되는데 여기서 에너지 쏟을 필요 없어.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학문적으로 또 다루는 거라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럼 매우 그 와닿지 않는 논리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하지 마시고 판서해드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흐름 있죠. 이 흐름대로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학은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돼. 가장 대표적인 거. 개념에서 이론적 성격이다. 과학. 실무적 성격이다. 기술. 종합하고 응용했네. 그래서 복합개념. 그래서 복합은 법경기라는 거. 이 개념을 통해서 5가지 성질이 나온다.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다. 그 빨간색 적어드린 거를 장난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뭘 연구합니까? 대상은 결국 활동과 현상인데 이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야를 나열한 게 연구 분야다.
연구 분야는 역시 이론이니까 이론 분야, 실무니까 실무 분야인데 실무 분야가 중요하다. 결정관이 지어있는데 결정관에 투개금정이 있다. 그리고 뭘 연구합니까? 연구 분야가 어떻게 연구합니까? 방법론으로 연구 방법, 접근 방법 딱 두 가지만 공부하셔라.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식 핵심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나타나는 의사결정. 끝이다. 그리고 이념이 두 가지가 있다. 효율성은 형평인데 의미는 이런다. 이윤 추구, 효율, 약자 배려, 형평. 본문에서 이제 다루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연구 분야 활동, 연구 대상적인 부동산 활동이 이렇게 있는데 속성에서 이제 아까 10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 2번에서 4번 말씀드린 그것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사실상 목차만 보시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별도 분류 체계 중에 요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출제를 했다. 28회 때. 출제했으니까 혹시나 해서 지문으로 나올까 봐 요 세분 항목 있죠. 요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셔라. 임대 공급은 주비기. 근데 관리는 주비, 기타가 없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얘가 이제 작년에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생겼다라는 거. 끝. 그 많은 페이지에 있는 거를 요것만 하시고, 나머지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그 세 가지 남았죠? 부동산, 그럼 개념이 뭐지? 요거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부동산 개념에 대한 논리는 44페이지로 나옵니다. 4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학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